현재 대한민국은 오는 15일에서 17일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열리는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전격 초청받은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태에서 G7 회의 또한 거의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에 이러한 초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오히려 한국과 호주를 G7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G7 영향력이 감소하고 유럽에 지중한 현재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G7 회원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등 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G7의 GDP 점유율은 1992년 67%에서 현재 43.4%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1970년대 3%이던 중국의 GDP 점유율은 현재 18%로 급증했습니다. 계속 커지고 있는 중국의 확대로 인해 이제 한국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G7의 아시아 대표 국가는 현재 일본 하나뿐인 구조가 문제인 것이며 이런 구조로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선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신흥기술 공급망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부 G7 회원국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최첨단 반도체를 비롯해 엄청난 생산 능력을 무기로 지닌 K방산 등 전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흥기술 공급망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부 G7 회원국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한국의 G7 편입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CSIS는 이어 한국과 호주의 신규 회원국 가입을 위해 구석을 차지한 이후 관련 기구의 회원 자격을 통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유럽국 중 일부를 배제할 수 없다면 이유가 자리 하나를 빼라는 논리입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캐나다를 빼고 한국을 넣자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G7에 한국을 추가하자는 논의가 한국 정부가 제대로 정권 인수, 인계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라 더욱 놀랍습니다. 한국은 지난 2021년과 2023년에 문재인, 윤석열 전 대통령들이 각각 G7에 영국과 일본 초대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계엄 사태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정권 교체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리할 게 많아 더욱 그러한데요. 물론 이 가운데 일본 일부 언론에서는 반일 인물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칭하면서 G7에 대해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매체 J캐스트에서는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도 못 받았는데 일본보다 매우 뒤처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또한 국제무대에서 사실상 외교 왕따가 될 수 있다라며 한국의 외교에 대해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교 왕따는커녕 오히려 G7 중심에 불려들어간 상황이 등장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G7을 통해서 한국은 G7 정상들을 모두 따로 만나게 되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것이 확대회담이라는 것인데 확대회담을 통해 각 국가와 따로 소통하게 되는 셈입니다. 통화하며 자연스럽게 만남을 추진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따로 갖게 되며 일부 소식통에서는 캐나다 방문 뒤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논하고 있습니다. 주요 강대국 정상들을 한자리에서 만난다는 것은 보너스 외교 패키지가 되는 셈입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은 친중 성향이라며 중국 시진핑 주석과 가장 먼저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G7 무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먼저 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일본 예상과는 빗나갔습니다. 한국의 G7 가입은 선진국이 만든 규칙을 따르는 룰테이커에서 규칙을 만드는 룰메이커로 변모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G7에 한국을 포함하는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많은 나라들은 한국을 당장 만나길 원하는 시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매우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러시아의 전쟁 위기로 인한 국방과 국가안보가 절실한 상황을 비롯해 한국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아시아에서 한국이 G7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이유가 이 시점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며 여기에 캐나다가 유독 한국을 정권 교체하자마자 3일 만에 급하게 부른 이유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한국은
조선소 반도체 자동차 등을 미국에서 빼앗아갔다라고 말했는데 정치권에서도 한국에 대한 압박이 이제 자칫 방산 분야로 퍼져나갈 수 있기에 이를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한국은 북한과 대치 중으로 방산 상당 부분은 한국에서 여전히 그 물량을 흡수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시설이 한국에 존재해야만 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주문이 자칫 방산시설을 지어주는 식의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 세계 방산 2인자를 굳히되 실리를 추구하면서 굳이 굽히고 들어가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캐나다에서는 미국처럼 법적인 논란 없이 한국의 수십조 원의 방산을 적극 진행하려 합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가장 밀접한 미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캐나다에서 한국 잠수함을 시찰하러 왔었습니다. 캐나다 해군 사령관은 총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 파트너를 직접 선정하려 방한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등 국내의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는 시설을 유심히 살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2차례 정도 방문했던 캐나다 측이 다시 한번 전격 한국에 방문한 것은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7월 잠수함 사업 발표 직후 경쟁국들보다 한국을 가장 먼저 찾았다는 것이 주목됩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왜 한국은 G7에는 참석하면서 나토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느냐고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은 캐나다 G7 정상회의와 나토에 동시에 초대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국은 G7 정상회의에는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다만 나토 회의에 관해서는 아직 대답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연합은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 러시아 등을 상대하는 그룹인데 G7만 참여하려는 것은 국제 외교 왕따를 자초하는 일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러한 일본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미국의 폭탄 선언이 나온 바 있으며 한국에서도 나토에 관해서는 다소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물론 추후 나토에 참여하게 될 수도 있지만 일본과 나토의 주장도 황당한 점이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한국 보고 당장 유럽에 무기를 지원해 달라는 의도를 보이는 것이며 나토에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입장을 선회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속해 있는 나토에서 국제 외교를 망칠 셈이냐는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트럼프 정권의 안보 책임자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발언을 한 것인데요. 당시 나토에서는 한국이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의 의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대폭 그 의견을 최고 단계로 상향해 살상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최고 영향력을 지닌 지도자들이 이러한 공통의 발언을 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은 행동이 아닌 말뿐인 안보 구축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에 포탄 100만 발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7개월이 지나 30만 발만 전달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총리와 리투아니아 외교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100만 발 넘게 보냈는데 우리는 뭐 하냐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느린 생산 속도와 유럽산만 쓰자는 고집 때문에 안보 강화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포탄의 경우도 유럽 내 방산업체의 생산품만 사용하도록 법안이 체결됨에 따라 자국 비축량마저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산계약 특성상 선수 주후 제작이 기본이라 한동안 멈춰있던 유럽 내 공장들이 생산 라인을 갑자기 늘리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라인메탈 같은 유럽 방산업체들은 15년 이상 투자 보장이 없으면 생산량을 늘리기 힘들다고 대놓고 말하고 있는데요. 함부로 생산 라인을 확충했다가 종전 후 수요가 급감하게 되면 부담은 온전히 기업 입장에서 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군비 감축으로 인해 유럽 내 여러 방산업체들이 부도를 면치 못해 문을 닫았던 전례가 있었기에 더욱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분단 국가이자 휴전국으로 1970년대 이후 생산 라인이 멈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생산량을 늘리면 늘렸지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 50개국의 155mm 포탄 생산량이 연 30만 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한국은 풍산과 한화에서 연간 60만 발을 생산하고 있고 이 역시 공장을 100% 풀가동시킨 것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 군 수요만으로도 유럽을 압도하는데요.
대한민국은 155mm 자주포 최대 운용 국가인데 견인포 포함 155mm만 해도 3,000문으로 유럽 전체를 합친 수보다 많습니다. 훈련용으로 사용되는 포탄만 해도 한국 내 공장을 돌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선 미국 언론에서는 한국 K2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며 이것 때문에 나토 무장은 러시아로서 끔찍한 전망이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에이브럼스의 기고문에서 지난 5월 폴란드 육군이 배포한 사진은 한국산 K2 흑표 전차로 실탄 사격을 연습하는 장면을 담았다며 이는 이 전차들이 작년 7월 주문한 지 불과 10개월이란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속도로 실전 배치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방위산업 기반은 특히 육상 장비 생산은 여러 척도로 봤을 때 나토군 호환 장비를 생산하는 국가 중 가장 건실하다며 이는 서구의 전반적인 전투력에 매우 가치 있는 지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직접 우크라이나에 군수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쟁력 있는 한국 방위산업의 존재가 서방국의 우크라이나 전력 지원 능력을 배가시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G7 가입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우리가 직접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자칫 위험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종전을 할지 모를 시기에 무턱대로 러시아와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위험하다는 국면이 나오는 만큼 신중한 결정을 해야 될 때입니다. 다음은 트럼프 관련 한국의 핵무장 소식입니다.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This is happening by friend and foe.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충격파를 주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미 국방차관 후보인 엘브리지 콜비는 금주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은 한국에 궁극적으로 전작권을 주고 추후 핵무장 조치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정부의 기조가 그렇다는 것인데 트럼프는 바이든의 한반도 핵무장 금지 개념조차 모두 없었던 일로 하면서 한반도가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겁니다. 민주당의 오바마도 그렇고 바이든의 경우에는 빈틈없이 한국을 옥죄며 일본만 편들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중국을 막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한국 국방력을 강화하라고 말했으며 이 틈을 타서 한국은 재빠르게 미사일 지침 해제를 2번이나 실행해 장거리 발사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국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로 들어가고 있으나 트럼프와 같은 성향을 한국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중대 발언이 나온 상황인데요. 트럼프는 2002년에 정한 미국에서 나온 비핵화 원칙 개념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한국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핵을 보유할 수 없다고 했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러한 맥락이 정면으로 반박되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측근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노골적으로 언급했는데 이 내용에 따라서 주변국은 크게 긴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실제 매우 큰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뉴욕타임즈는 이러한 트럼프의 흐름에 대해서 한국 핵무장에 관한 기사를 대놓고 내놨습니다. 한국은 해고산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그것 자체 핵무장을 원한다는 기사였으며 이번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핵무기 금지 발언은 특히 트럼프 정부와도 매우 관계가 합니다. 중국에서는 우선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국제적 논리가 아닌 비즈니스적 논리를 기조로 삼고 있는 트럼프를 고려했을 때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동북아시아가 전장으로 바뀌고 핵무기가 한국에 놓여 있다면 훨씬 거북해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현무5 등을 공개하면서 사실상 중국 전역에 핵탄두를 탑재해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잠재적 위협국 수준이 아닌 영토 점령을 호시탐탐 노리며 자주국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시진핑 정부가 진행 중인 핵무기 훈련에서 밝혀진 내용으로 주한미군이 위치한 한반도에서 자칭 중국군이 대만 지역을 점령할 시 주한미군이 이를 도와줄 수도 있다는 논리로 한반도에 위치한 미군을 선제적으로 제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반도 서해와 마주치는 지역인 산동반도 지역의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중국산 극초음속 미사일과
중국 공군의 핵폭격기 등 재래식 무기를 넘어 대놓고 핵무기 체계를 배치하며 주한 미군을 조기에 제압하는 명목으로 한반도 전역을 핵무기 타격 훈련 사정권에 넣어버렸습니다. 중국이 서해 근처에서 핵무기 기술을 고도화해 주한미군을 제압하겠다는 명목으로 한국을 향한 핵무기 타격 훈련을 진행하자 과연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될 것일까라는 우려의 관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중국군에 맞서 국가적 생존을 위한 단계적인 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한국은 핵무기 기술 보유와 함께 여차하면 재빠르게 핵무장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하여 반드시 중국의 핵도발에 맞서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력 성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걸린 국가 생존의 문제인데요. 국내 몇몇 핵무기 반대론자들은 대한민국의 급진적 핵무장을 반대하지만 관련 기술을 미리 보유하다가 여차하면 핵무장에 성공하면 패스트 형식의 핵무기 보유는 이야기가 전혀 틀립니다. 굳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관련 기술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차이가 매우 큽니다. 가령 일본산 잠수함을 봤을 때 탄도미사일 발사용 SLBM 기능이 존재하지 않아 재래식 잠수함이라는 한계점이 명확하지만 한국 해군의 KDX-3 잠수함을 보면 기존 어뢰 발사뿐만 아닌 현무 탄도미사일 SLBM 형식으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차하면 핵무기 장착이 실현 가능한 기술력 때문에 적국 역시 이를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한시라도 빠르게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금지시키는 것을 법제화하려는 겁니다. 또한 중국 핵무기 개발은 핵 독점을 막기 위한 것이고 다른 나라를 위협하기 위한 게 아니며 자주국방과 자위, 국가전략안보, 세계평화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정작 한국은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6조를 이행하는 실질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군사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경계하는 멘트가 잦아지고 있으며 한반도를 주시한다고 말합니다. 홍콩의 언론 SCMP도 한국의 로켓 발사 기술이 전 세계 7번째이지만 주변국들이 우려하는 모양새라고 전하며 이는 곧 한국의 미사일 기술이 진일보했음을 보여줘 동북아시아의 군사강국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라 말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놓고 한국의 로켓 발사를 군사적 목적의 전환이라고 비판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당장 미군들이 한국과 일본에 나눠서 주둔함으로 양자 간의 물리적 충돌은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은 미사일과 핵 관련 기술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의외로 핵탄두를 만드는 기술력보다 그것을 발사하는 장치 개발이 더욱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안 요소 제거를 위해서는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며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극비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거 한국에서도 관련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 고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고난이도로 알려진 SLBM 잠수함 발사용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에서 7번째로 성공하였고 사거리 6,000km 이상 가능한 SLBM 발사 체계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현무 미사일의 장거리 탄도 개량형 현무6 미사일은 그 이상의 탄도 중량과 함께 사거리 6,000km 이상 보낼 수 있는 탄도 미사일용 고체 엔진을 4단으로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재래식 탄두뿐만 아니라 핵탄두가 미사일 앞부분에 탑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 정도 기술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한 발의 미사일에 여러 발의 탄두를 한꺼번에 분리되는 다탄두 형식의 기술도 병행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놀라운 소식은 구형 탄도미사일의 현대화 및 목표 기준을 현무6 정도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처럼 핵탄두 탑재가 불가능한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중량이 거대해지고 사거리가 더욱 길어진 첨단 기술이 집약된 무기체계로 변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가진 힘과 탑재할 핵탄도 보유 기술력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한 상태일까요? 최근 한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형식의 원자로는 국제원자력협약과 무관한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한국에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실현 가능하면 추진하고 있는 경항모를 비롯해 핵 추진 가능한 모든 무기체계에 탑재가 가능해지며
한국의 군사력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인만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기지를 발휘하면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납 원자로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많은 군사 선진국들이 실패했지만 오직 한국만의 창의적인 기술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이제 한국은 타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며 원자력 관련 어떠한 국제협약에도 위배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원자로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또다시 세계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4세대 원자로 개발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형 원자로의 특징은 사용하는 우라늄 235를 핵무기도 전환시킬 수 있고 원자력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원료 수급부터 독자 제조 등 타 국가의 간섭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여러 다른 나라의 군사 강국들 우리와 같은 시도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은 차이 하나로 그들은 개발하지 못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개발 완료 초입기에 들어선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 최대 기술 집합체인 현무 미사일의 새로운 발사체가 최종 판정에 성공하자 중국 국영 언론은 진심으로 당황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 소훈은 한국의 현무5는 이미 북한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의 여러 주요 도시들과 산업지역들도 사거리에 드는 전력 무기다. 이 같은 한국의 장거리 타격 명령 보유는 한국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국력과 군사력 쇠퇴를 만회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행보는 대단치 않고 작은 나라로서 고강도 전면전에 뛰어들어 위험을 자초하는 짓이다라며 한국이 주제에 맞지 않게 너무 위험한 장난감을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중국 군사 채널에서는 미국의 핵무기는 공중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중국군의 수뇌부가 지하 벙커에 피신할 경우 재반격할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이때 한국군의 현무5가 중국을 공격할 경우 지하 300에서 500m를 뚫고 들어와서 폭발하기 때문에 중국군 순부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중국이 대비할 것은 현무5의 벙커버스터 능력이다라고 소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두 중량 8톤의 쇠 덩어리가 우주로 날아가다가 떨어질 때 속력이 마하 10 이상이기 때문에 소행성이 지면에 충돌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한마디로 현무5가 지면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충격파로 인해 웬만한 도시 하나는 초토화되며 반경 10km 안에 있는 건물 및 생명체는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지하 수백 미터를 파고 들어가서 터질 경우 2차로 지진파가 생기기 때문에 그나마 살아남은 건물도 무너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말인즉슨 보유할 수는 있으나 사용할 수 없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보다 현무5가 중국으로서는 더 무섭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의 이런 솔직한 보도는 굉장히 이례적이며 한국의 무기가 두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과 같은데요. 현무5에 왜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는 탄두 중량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사거리 때문입니다. 최근 국방부는 탄두 중량을 1톤으로 낮출 경우 사거리가 5,500km까지 늘어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전역은 물론 대만과 남중국해까지도 사거리가 전부 포함됩니다. 이에 CCTV나 중국 매체 공영방송에서는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는 건 미국의 핵이 아닌 다름 아닌 한국의 현무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한국은 우주로 발사하는 탄도발사체 고체 연료 로켓 기술을 습득하는 것과 동시에 핵탄두 미사일 기술 ICBM 기술력을 빠르게 습득하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이미 한국의 우라늄 농축 기술은 세계 정상급이기에 모든 준비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미래에 한국이 개발한 현무6 미사일 한 발이 기존 현무 미사일 10발보다 강력한 순간 화력을 갖추게 됩니다. 다탄두를 적용해 현무5 미사일 탄두의 파괴력을 세계 최강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며 여러 발의 탄두가 한꺼번에 날아와 일본과 북한, 중국의 방공망으로는 절대로 요격하지 못하는 대전략 무기로 탄생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현재 한국은 핵보유국을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지는 않지만 몇천 발의 핵무기를 순식간에 무장할 수 있는 핵무장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